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코로나19 3차 유행이 확산하면서 방역당국은 오는 29일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여부를 확정해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부산시는 수도권 이외 광역자치단체로는 처음으로 거리두기를 2단계로 격상했습니다. 방역당국은 주말을 기점으로 중환자가 크게 늘 것에 대비해 100여 개밖에 안 남은 중환자 병상 추가 확보에 들어갔습니다. 또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해 무증상 경증 환자 치료를 위한 생활치료센터도 늘리기로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2050년 탄소 중립 실현을 위한 범부처 전략회의를 직접 주재했습니다. 정부는 대통령 직속 2050 탄소중립위원회를 설치하고 산업통상자원부에 에너지 전담 차관을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미국 보건당국의 경고에도 600만 명에 가까운 미국인이 추수감사절을 맞아 항공기 여행에 나선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해외 주둔 미군과의 화상 간담회에서 다음 주 코로나19 백신 배송을 시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와 옥스퍼드대는 면역 효과 90%가 나온 백신 저용량 투약 방식에 대해 추가 임상시험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미국 언론은 저용량 투약 시험에서 55세 이상 고령자가 포함되지 않았다는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이언스 투데이입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하루 확진자가 이틀 연속 500명대를 넘는 등 재확산 양상이 본격화되고 있다며 추가적인 방역 강화 조치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 총리는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지금 확산세를 막지 못하면 확진자가 하루 1,000명까지 늘어날 거라는 전문가의 우려가 현실이 될 수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수도권과 호남권에서 시행한 거리두기 격상 효과가 나타나려면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국민과 정부가 힘을 모아야 한다고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또 중증 환자 증가에 대비해 방역당국과 지자체가 충분한 병상을 미리 확보해달라면서 의료 인력의 감염 예방을 위한 보완 대책도 마련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발언 내용 직접 들어보시죠. 이러한 확산세를 지금 막지 못한다면 하루 1,000명까지 확진자가 늘어날 거라는 전문가들의 우려가 현실이 될 수도 있습니다. 다시 주말이 다가왔습니다. 최근 2주간 주말을 지내고 나면 확진자가 더욱 늘어나는 패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주말을 어떻게 보내는지가 다음 주 확산 여부를 판가름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의 확산세를 꺾지 못한다면 세계 여러 나라가 겪고 있는 대유행의 전철을 우리도 밟을 수 있는 중차대한 위기 국면입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거세지는 가운데 방역당국이 오는 29일 일요일에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여부를 밝힐 계획입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은 정례 브리핑에서 정부는 수도권과 각 권역의 거리두기 조치 강화 방안 등을 논의했으며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 조속한 시일 내 결정을 내리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수도권에는 지난 24일부터 2단계, 호남권과 강원권 등 일부 지역에서는 1.5단계가 시행 중이며 일부 지역도 자체적으로 거리두기 단계를 높인 상황입니다. 방역당국은 또 수도권 거리두기 2.5단계 격상까지는 아직 기준상으로는 다소 이른 감이 있다며 격상에만 관심이 지나치게 집중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습니다. 코로나19 대규모 확산으로 감염자가 급증하면서 우려했던 병상 부족이 현실화하고 있습니다. 인력도 부족한 와중에 주말을 기점으로 중환자가 많이 늘어날 수도 있어서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박기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하루 확진자 수가 600명에 육박하면서 의료 체계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중환자 수도 함께 증가해 병상이 부족해질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전국 중환자 병상 가운데 현재 환자가 입원할 수 있는 병상은 110개. 지역별로 보면 수도권이 46개, 부산 8개, 강원 6개인데 광주와 전북 지역은 각각 2개, 1개씩만 남았을 정도로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전문가들은 최근 중환자 발생 추이를 토대로 길어야 2주면 수도권 중환자 병상이 꽉 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하루에 3에서 4명 정도의 중환자가 생긴다면 대략 일주일 정도, 그리고 대략 20개 정도가 더 확보가 된다 그러면 또 다른 일주일 정도. 방역당국도 비슷한 진단을 내리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주말을 기점으로 중환자 수가 급등할 수도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현재의 환자 발생 추이가 계속 유지된다 그러면 2, 3주 내에 중환자실이 부족한 문제를 직면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의료 인력 부족도 심각한 상황입니다. 중환자실에 근무할 의료진은 물론 교육을 담당할 인력조차 여유가 없는 겁니다. 이 탓에 전문가들은 우선 남은 병상을 효율적으로 쓰면서 장기적으로 중환자 병상과 의료 인력까지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병상 수도 추가적으로 확보하는 것이 필요한데 추가적으로 확보함과 동시에 증상이 경미한 젊은 사람들의 경우에는 생활치료센터로 바로 보내고 정부는 병상 확보와 인력 양성을 서두르겠다고 밝혔지만 중증 환자 수가 늘지 않도록 요양시설이나 병원의 방역을 강화하고 현재 추진 중인 6개 권역별 공동 대응 체계도 빠르게 구축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박기환입니다. 보건복지부가 코로나19 감염 확산에 대비해 무증상, 경증 환자 치료를 위한 생활치료센터를 늘리기로 했습니다. 방역당국 조사 결과 현재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생활치료센터는 13곳으로 가동률은 53.8% 수준입니다. 이에 따라 방역당국은 환자가 많은 수도권에서는 일부 환자를 타 권역의 생활치료센터에 분산해 치료하고 이와 별도로 시설을 확충할 예정입니다. 현재 서울시의 경우 106명 규모의 센터를 개소할 예정이며 경기도도 235명 규모의 센터를 마련해 환자 확산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무섭게 이어지면서 종교계도 그 어느 때보다 바짝 긴장하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집단 감염에 불똥이라도 될까 우려하며 자체 방역 수위를 대폭 강화하며 조심조심 연말 주요 행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상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법당문을 활짝 열어놓고 법회가 진행됩니다. 법당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체온 체크는 물론 신상정보 등록도 필수입니다. 수용 인원도 극히 제한적이어서 사실상 야외 법회입니다. 추워도 할 수 없는 거죠. 뭐 정부에서 하는 일 우리가 협조해갖고 빨리 이거를 물리치는 수밖에 없죠. 뭐. 사찰 내 대중공양, 즉 식사도 중단됐습니다. 조계종은 정부 방역 지침에 따라서 법회 참여 인원을 총 수용 인원의 20%로 제한했습니다. 불교계는 이 인류의 이 어려운 상황에서 하루빨리 이 재난을 극복하고자 적극적 동참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이 대형 교회는 주중 예배를 중단했습니다. 대신 주중 예배와 교인 모임 등을 온라인으로 진행합니다. 주일 예배 인원은 수용 인원의 20% 이내로 제한하고 매일 소독을 하면서 자체 방역을 강화했습니다. 특히 접촉을 통한 감염을 막기 위해 신도 개인별 출입 카드와 개인별 일회용 성찬식 키트도 도입했습니다. 개인 성찬 세트는 자기의 빵과 포도주를 먹기 때문에 그런 염려에서 좀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한국의 첫 가톨릭 사제인 성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 탄생 200주년을 맞은 천주교. 이번 주말부터 성당 곳곳에서 다채로운 행사가 열립니다. 가장 큰 걱정은 집단 감염의 불똥. 평소보다 발열 체크 등 자체 방역을 대폭 강화했습니다. 개인적으로도 철저히 하고 항상 느끼는 거는 굉장히 철저하고 안전하다 그렇게 느껴요. 서울시는 예배 등의 종교 활동을 전면 온라인으로 진행할 것을 강력히 권고한 상황. 하지만 종교계는 온라인 예배 등을 최대한 활성화하겠다면서도 전면 대체는 꺼리는 입장입니다. 연말에는 종교계의 주요 행사가 이어집니다. YTN 김상호입니다. 다음 달 3일 대학 수학능력 시험을 앞두고 교육부가 전국 입시학원의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집중적으로 점검합니다. 교육부는 수능까지 전국 입시학원에 대한 특별 점검을 강화할 것이라며 원격 수업으로 전환하지 않은 입시학원과 교습소에 대해서는 집중 방역 점검, 학원법 위반 여부 점검을 병행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교육부는 학생들이 몰릴 것으로 보이는 오후 5시 이후 야간에 불시 점검에 나서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아울러 교육부는 지난 19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 수능 특별 방역 기간인 만큼 학생들에게 학원과 교습소 등원을 자제하고 학원 교습소에도 대면 교습을 자제해달라고 강력하게 권고했습니다. 앞서 교육부는 고3 등 수험생이 다니는 학원 내에서 코로나19 전파가 일어날 경우 학원 명칭을 교육부 홈페이지에 공개하겠다고 밝혔는데 현재 학원 2곳의 명단이 공개됐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대통령 직속으로 민관이 함께 참여하는 2050 탄소중립위원회를 설치하고 산업통상자원부에 에너지 전담 차관을 신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2050년까지 탄소중립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범부처 전략회의를 갖고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탄소중립 목표를 담은 장기 저탄소 발전 전략을 올해 안에 유엔에 제출할 계획이라면서 임기 안에 온실가스 감축 목표도 상향 조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또 모든 경제 영역에서 저탄소화를 추진해 나가겠다며 신재생 에너지로의 전환과 친환경 중심의 제조업 기술 혁신을 이뤄내고 특히 미래차를 선도 산업으로 육성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럼 문 대통령의 주요 발표 내용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2050년 탄소 중립은 거스를 수 없는 세계적 대세가 되었고 인류는 앞으로 30년 화석 연료 기반의 문명에서 그린 에너지 기반의 문명으로 바꾸는 문명사적 대전환에 나서게 될 것입니다. 에너지 전환, 산업혁신, 미래차 전환, 혁신 생태계 구축, 순환경제 실현, 공정전환 추진 등 주요 과제별 로드맵과 추진 전략도 빠르게 마련하겠습니다. 우선 범정부 추진 체계부터 강력히 구축하겠습니다. 민관이 함께 참여하는 대통령 직속 가칭 2050 탄소중립위원회를 설치하여 탄소중립사회로의 이행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에너지 전환 정책이 더 큰 힘을 받을 수 있도록 산업통상부에 에너지 전담 차관을 신설하는 방안도 추진하겠습니다. 최근 이랜드그룹이 랜섬웨어 공격을 받은 것과 관련해 최종양 부회장이 고객 정보 유출 가능성은 없으며 해커들과 금전 협상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최 부회장은 랜섬웨어 유포자 측이 회사 정보를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고객 정보는 다른 시스템에 안전하게 보관돼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랜섬웨어 유포자가 끊임없이 회사를 협박하고 막대한 금전을 요구하고 있지만 정당한 방법으로 대응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고 복구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이랜드그룹은 지난 22일 새벽 랜섬웨어 공격을 받아 당시 NC백화점과 뉴코아 아울렛 일부 점포가 휴점하거나 부분 영업했습니다. 국내 코로나19 신규 환자 수가 연이어 500명대를 넘어섰습니다. 3차 대유행이 본격화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는 가운데 방역당국은 오는 일요일 수도권과 전국의 거리 두기 단계 격상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 브리핑 고려대학교 역학대학 김정기 교수와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네. 자, 연이어 500명대 신규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이런 추세라면 순식간에 1000명까지 치솟을 수도 있다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 현재 상황 진단부터 해주시죠. 지금 보면은 11월 13일 때 200명대를 보이면서 그 이후에 300명을 거쳐 500명대까지 지금 나타나고 있거든요. 네. 이거에 맞춰서 실제로 방역당국의 조치도 1단계에서 1.5단계, 2단계까지 격상을 시켰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확진자가 크게 증가를 하고 있는 추세인데 일단 뭐 1.5단계 또는 2단계 격상 조치에 따른 효과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된다는 게 방역당국의 입장이긴 합니다만 네. 어쨌든 지금 정도의 추세면 말씀하신 것처럼 1000명에 도달하는 건 시간 문제지 않을까 이렇게 좀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네, 1000명에 도달하는 건 시간 문제라고 진단하실 정도로 지금 상황이 심각합니다. 그래서 거리 두기를 올려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 오는 29일 일요일에 정부가 거리 두기 강화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만약 올린다면 몇 단계 조치가 적절하다고 보시나요? 일단 뭐 가능하면 방역적인 측면만 고려했을 때는 3단계가 가장 맞겠죠. 근데 방역적인 부분만을 고려할 수 없고 여러 가지 다른 경제적인 부분도 함께 고려를 해야 되다 보니까 일단 현 단계로서는 3단계는 좀 무리가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올리면 한 2.5단계로 격상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은 수도권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왜냐하면 지금 발생하고 있는 집단 감염이 비단 물론 수도권 중심으로 대부분 발생을 하고 있지만
전국 17개 시도에서 다 발생을 하고 있거든요. 최근에 그러니까 전라도 지역에서는 2자리대를 보이는 그런 지자체의 집단 감염도 발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단순하게 수도권만 적용해서는 크게 실효성이 없을 수도 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한시적으로나마 2.5단계를 실행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일단은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수능도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2.5단계로 격상을 한 다음에 수능 후 일주일까지는 그 상태를 좀 유지를 해야지만 지금 어떤 상승세를 조금은 완화시킬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수도권만 신경 쓸 게 아니라 전국적으로 전체적으로 방역을 강화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일일 확진자 수로 봤을 때 보름 만에 5배 이상 급증했습니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그 N차 감염이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데요. 어떻게 해야 이 N차 감염 고리를 끊을 수 있을까요?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은 뭐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격상할 필요는 있겠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만으로는 실제로 실효성이 있을까는 약간 의문점이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과거에 1단계에서 1.5단계 그리고 1.5에서 2단계로 올렸을 때 실제로 최근 통계 자료에 따르면 휴대폰 이동량이 그렇게 크게 감소하지 않았거든요. 약간의 등락은 있었습니다만 거의 일정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요. 그 얘기는 여전히 많은 국민들이 많이 사회활동을 하고 계신다라는 거를 반증하는 간접적인 증거다 이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사회적 거리두기가 그렇다고 해서 효과가 없겠느냐, 일정 부분 제한적으로는 효과가 있을 거라고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것뿐만 아니라 실제로는 더 효과적으로 작용을 하려면 더불어서 추가적인 어떤 효율적인 방역 조치가 또 강구가 돼야 될 거다 이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자, 한편 2030 젊은 층의 확진자 수도 현재 문제입니다. 계속 증가세를 보이면서 젊은 층 중에서도 인공호흡이 필요할 정도로 위중한 환자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좀 더 경각심을 가질 필요가 있겠죠. 말씀하신 대로 일단 뭐 2030 또는 2040 그러니까 젊은 층, 청장년층 같은 경우에는 감염이 돼도 비율적으로 봤을 때에는 크게 중증으로 발전하는 케이스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근데 물론 최근에 보면은 현재에도 그 젊은 층에서 인공호흡기를 착용해야 되는 그 환자 명수가 19명 정도로 알려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감염돼서 증상 자체가 좀 경미하거나 무증상을 보인다고 해도 이렇게 중증으로 발전하는 사례들이 분명히 있고요. 그게 나일 수가 있기 때문에 조심을 해야 되는 거고 이 부분뿐만 아니라 더불어서 그러니까 집안에 돌아갔을 때는 가족에게 전파를 시킬 수가 있습니다. 가족 중에는 부모님들처럼 연세가 있으신 분들도 있고 그리고 자녀들한테도 감염을 시키면서 실제로 자녀들한테 전파가 됐을 때는 또 학교 내 감염이나 뭐 유치원 내 감염 이렇게 집단 감염이 또 발생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전체의 문제라는 인식을 가지고 좀 경각심을 가질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이 중증 환자로 그 누구라도 발전할 수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지고 또 그 젊은 층이 무증상 전파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잖아요. 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방역에 협조를 해야겠다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백신 확보에 대해서 그 걱정이 많이 큰 상황인데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코로나19 백신과 관련해서 물량 부족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국내 백신 수급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일단 물량의 문제는 없을 수는 있습니다. 근데 시점이 문제겠죠. 내년 중에 언제 공급이 될 거냐 이 부분이 국민들이 가장 큰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보면은 화이자나 모더나 같은 경우에는 남은 물량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지금 적극적으로 협상을 맺어도 우리가 확보할 수 있는 물량이 굉장히 제한적일 거다 이렇게 예측은 하고 있고요. 지금 우리 보건당국에서 가장 관심을 가지고 있는 제약사는 아스트라제네카인데 최근에 뭐 효능 부분 관련해 가지고 문제가 발생을 하면서 실제로 다시 소규모의 임상 시험을 재개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적어도 2달 정도는 연기가 될 거다. 상용화 단계까지. 이런 부분이 있고요. 이 부분은 실제로 미국 FDA 승인 받기 위한 절차고 이와는 별개로 유럽 쪽에서는 승인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유럽에서 승인을 한다라고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글쎄 우리 보건당국, 그러니까 식약처도 이 부분을 굉장히 주의 깊게 볼 텐데 우리나라도 승인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예측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시점상에서 원래 당초 계획보다 크게 달라질 건 없습니다만 어쨌든 여러 가지 변수들이 존재를 하면서
다소 우리가 예측했던 기간보다는 조금 늦춰질 가능성이 좀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국내 도입이 가장 유력한 백신은 아스트라제네카의 백신인데 말씀하신 것처럼 백신 효능을 두고 좀 문제 제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점들이 문제로 제기되고 있나요? 지금 뭐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아스트라제네카도 그렇고 화이자 모더나도 그렇고 2회 접종을 하는데 아스트라제네카 같은 경우에 이번 임상 3상 시험에서 이제 2회 접종을 할 때 1차 접종 때는 그러니까 정량 대비 저용량 그리고 2차 때는 둘 다 정량을 사용을 했거든요. 네. 근데 원래 일반적으로는 고용량을 썼을 때가 더 효과가 좋은 게 원래 상식적인 얘기인데 예. 지금 보면은 저용량에서 더 효과가 좋은 걸로 나타나고 예.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가지고 굉장히 논란이 되고 있는데 저는 이 부분은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을 하고요. 왜냐하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자체의 플랫폼이 아데노바이러스를 기반으로 한 전달체 백신입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투여를 했을 때 우리가 원하는 부위에, 그러니까 코로나19에 대한 항체도 만들어지지만 전달체에 대한 항체도 같이 만들어지거든요. 예. 그런데 1차 접종 때의 전달체의 용량이 높게 되면 실제로 항체가 다수가 만들어지게 되면서 2차 접종 때 공격을 하게 됩니다. 예. 그러면 실제로 DNA 백신 형태이기 때문에 단백질로 갈 때까지 시간이 걸리는데 그 사이에 이 부분을 없애버리거든요. 그러니까 네. 효능이 없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 낮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지금은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을 하고 예. 이 부분이 더 큰 문제는 향후에 변이가 일어나서 그러니까 3차 접종을 하게 된다라고 네. 하면 3차 접종 때에는 오히려 효능이 더 떨어질 수도 있다. 어. 이렇게는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아스트라제네카도 잘 인지를 하고 있는 걸로 네. 생각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세팅 자체를 이렇게 나눠서 했던 거였거든요. 예. 그러니까 실수로 저용량을 투여한 게 아니고 원래는 그런 상식적인, 그러니까 과학적으로 알려진 지식을 기반으로 이렇게 세팅을 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일단 이처럼 백신 효과에 의문이 제기되는 상황이라 추가로 임상 시험을 진행할 계획으로 알려져 있는데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서 어떤 점을 보완해야 할지 짧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지금 가장 큰 문제가 또 되고 있는 또 하나의 부분이 55세 이상, 그러니까 저용량 네. 그룹에서 55세 이상이 빠져 있다, 누락돼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런 연령대별, 특히 가장 백신이 필요한 그룹이 고연령층이거든요. 예. 이 부분에 대한 임상 시험도 좀 고려를 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백신을 만병통치약으로 여기기보다는 상황이 안정될 때까지 계속 지금과 같은 방역수칙 준수를 이어나갈 필요가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고려대학대 김정기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영국 옥스퍼드대와 다국적 제약사 아스트라제네카가 개발한 코로나19 백신의 효과에 의문이 제기됨에 따라 추가 임상시험이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파스칼 소리오 아스트라제네카 최고 경영자는 현지 시각 26일 블룸버그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더 나은 효과를 보이는 방식을 발견한 만큼 이를 입증하기 위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백신의 면역 효과가 90%에 달하는 저용량 투약 방식에 대한 추가 연구를 진행하겠다는 뜻입니다. 소리오 CEO는 추가 시험에 대해 또 다른 국제적 연구가 될 것이라면서 이미 효과가 크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소규모의 환자를 대상으로 빨리 진행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미국의 제약회사 화이자가 브라질에서 코로나19 백신 사용 승인을 받기 위한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현지 시간 26일 브라질 언론에 따르면 화이자는 전날 브라질 보건부 산하 국가위생감시국에 코로나19 백신 사용 승인에 필요한 임상시험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화이자 브라질 법인은 성명을 통해 브라질에서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위한 중요한 진전이라면서 브라질 보건당국으로부터 신속하게 승인을 받기 위한 협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다음 주 코로나19 백신 배송이 시작될 것이라고 현지 시각 26일 말했습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추수감사절을 맞아 해외 주둔 미군을 격려하기 위한 화상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는 백신이 초기에는 코로나19 싸움에 최전선에서 일하는 사람들과 의료 요원, 노인들에게 보내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 보건당국의 잇따른 경고에도 약 600만 명의 미국인이 추수감사절을 맞아 항공기 여행에 나선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수백만 명이 몰리던 뉴욕의 추수감사절 퍼레이드는 예년과 달리 썰렁하게 진행됐습니다. 김진호 기자입니다. 추수감사절을 맞아 가족을 만나고 휴가를 즐기려고 많은 사람들이 공항을 찾고 있습니다.
예년의 추수감사절보다는 이동 인원이 다소 줄긴 했지만 미국 보건당국의 잇따른 경고에 비하면 심각한 수준입니다. We've had our travel plan to Hawaii since the summer, and we have been taking all of the safety precautions of kind of social distancing and mask wearing and kind of quarantining before our trip. 미국 교통안전청은 추수감사절 대이동이 시작한 지난 20일부터 엿새 동안 595만여 명이 항공기 여행에 나섰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추수감사절 전날인 25일에는 107만여 명이 비행기를 이용했는데 이는 코로나19 사태가 본격화한 지난 3월 16일 이후 가장 많은 숫자입니다. 이에 대해 AP통신은 8개월 넘게 지속된 사회적 거리두기에 지친 사람들이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기로 결심한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I'm not worried about it because I'm not at risk. However, I do follow the rules and the precautions because of my parents. That's why I'm getting tested. 매년 추수감사절이면 TV로 생중계되는 메이시스 추수감사절 퍼레이드는 올해 예년과는 사뭇 다른 모습입니다. 대형 캐릭터 풍선을 앞세운 퍼레이드 행렬은 비슷하지만 환호하는 인파를 찾아볼 수 없습니다. 지난해 맨해튼 도심 4km를 누비던 퍼레이드는 올해 34번가에 한 개 블록을 행진하는 데 그쳤습니다. 지난해에는 350만 명의 인파가 몰릴 정도로 큰 행사였지만 올해는 규모를 대폭 줄였고 TV 생중계가 아닌 사전 녹화물로 제작돼 방송됐습니다. YTN 김진호입니다. 세계 최대의 엔터테인먼트 기업 디즈니가 코로나19 사태로 직격탄을 맞은 테마파크 사업부 직원 3만 2천 명을 내년 상반기까지 해고하기로 했습니다. 디즈니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이러한 감원 계획을 공개했다고 현지 시간 26일 로이터 통신 등이 보도했습니다. 디즈니는 지난 9월 2만 8천 명을 감원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정리 해고 규모를 기존 계획보다 4천 명 더 늘렸습니다. 디즈니는 미국을 비롯해 아시아와 유럽에서 12개 테마파크를 운영 중입니다. 프랑스 정부가 28일부터 단계적인 봉쇄 완화에 들어갈 계획인 가운데 스키장 재개장은 내년 1월로 미뤄져 해당 지역 주민들의 시름이 깊습니다. 같은 알프스 산맥을 끼고 있는 오스트리아와 스위스는 예년처럼 스키장을 개장할 계획이어서 이웃 국가 간의 신경전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박상남 기자의 보도입니다. 알프스 산맥의 최고봉 몽블랑을 끼고 있는 프랑스의 무제부 마을. 예년 같으면 스키어들을 맞을 준비로 가장 분주할 때지만 마을 전체가 적막감에 쌓여 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스키장 재개장에 대한 기대감에 부풀어 있었지만 며칠 전 반갑지 않은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프랑스 정부의 단계적인 봉쇄 조치 완화 계획에 스키장이 빠져 있다는 소식입니다. Hier au soir, j'ai le sentiment qu'on nous a fermé la porte et qu'on nous a claqué la porte au nez. Et malheureusement, effectivement, c'est un véritable drame pour l'économie du village et des stations de sport d'hiver, et puis même à plus longue échéance sur l'économie de la France entière. 정부 방침에 따라 프랑스 내 스키장들은 내년 1월 20일에야 문을 열 수 있습니다. 가장 많은 눈이 내리는 12월과 1월을 그냥 지나쳐야 할 상황입니다. 스키어 등 외부 관광객들에 대한 지역 경제 의존도가 절대적이라 걱정이 태산입니다. Et on se retrouve à partir de maintenant de ne pas pouvoir travailler jusqu'au 20 janvier, ce qui représente pour nous en fait 10 mois sans aucune activité. 이탈리아의 스키장 역시 정부 명령으로 내년 1월에야 문을 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웃 나라인 오스트리아 쪽 분위기는 사뭇 다릅니다. 스키장마다 다음 달 초 재개장을 앞두고 준비가 한창입니다. 코로나19 공동 방역 차원에서 내년 1월 초까지 스키장 재개장을 미루자는 이탈리아의 요청도 거절했습니다. 스위스 역시 이번 시즌 스키장을 정상 운영할 계획입니다. 본격적인 스키 성수기를 앞두고 알프스 산맥 주변 국가들이 스키장 재개장 문제로 날카로운 신경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YTN 박상남입니다. 러시아의 코로나19 하루 신규 확진자가 2만 5천여 명을 넘어 다시 최다 기록을 세웠습니다. 러시아 코로나19 유입 확산 방지 대책본부는 26일 하루 동안 전국 85개 지역에서 2만 5,487명의 신규 확진자가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수도 모스크바와 제2의 도시인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만 각각 6,000명, 약 3,600명의 감염이 새로 확인돼 전체 발생 규모를 키웠습니다. 신규 발생 2만 5천여 명은 역대 최다 기록인데 러시아는 지난 16일 이후 9일 동안 최다 확진자 기록이 6번이나 경신되며 무서운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누적 환자는 57만 7,177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심각한 확산세 속에 감염자가 집중된 모스크바시는 이달 29일 종료하려던 방역 강화 조치를 내년 1월 15일까지 연장했습니다. 중국이 국제적 차원의 건강 QR코드 구축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한국과 미국을 비롯한 일부 국가에서 입국하는 사람들에게 QR코드 방식의 건강 확인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주한 중국 대사관은 공지문을 통해 다음 달부터 중국에 입국하는 사람은 건강 QR코드를 발급받아야 하며 이 과정에서 코로나19 검사 음성 증명서 등을 입력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글로벌타임스 신문은 앞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최근 G20 정상회의에서 상호 인정할 수 있는 보건코드를 세계적 수준으로 만들자고 제안했으며 현재 이것이 구체화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습니다. 외교부는 다음 달부터 중국이 중국 방문 예정인 우리 국민에게 코로나19 PCR 검사와 함께 항체 검사를 받도록 한 것은 우리 보건당국의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외교부 관계자는 우리나라는 항체 검사를 인정하지 않아서 PCR 검사를 2번 하도록 했던 것인데 이 때문에 병원을 2번 방문해야 하는 등 국민 불편이 큰 것으로 판단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보건상의 조치로 항체 검사도 인정하기로 정책을 바꿨으며 검사 기관도 현재 70여 곳에서 점차 확대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중국은 해외 유입 확진자가 늘어나면서 이달 초부터 전 세계 대상 검역 조치를 강화했고 한국발 승객에 대해선 지난 11일부터 PCR 검사를 2번 받도록 했습니다. 유엔이 정한 세계 여성폭력 추방의 날을 맞아 각국에서 여성 인권 존중을 촉구하는 집회가 열렸습니다. 유엔은 코로나19 때문에 집에 있는 시간이 늘면서 가정폭력이 덩달아 늘었다며 여성에 대한 폭력 또한 대유행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보도에 이어진 기자입니다. 수백 명이 모였습니다. 유엔이 정한 세계 여성폭력 추방의 날을 맞아 여성에 대한 성적, 물리적 폭력 중단을 요구하는 겁니다. 이탈리아에서는 국회 앞에 여성들이 모여 남편이나 남자친구에 의해 여성이 살해되는 페미사이드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특히 코로나19 대확산으로 가정폭력이 증가한 점을 강조했습니다. Abbiamo visto un aumento delle violenze in casa durante appunto il lockdown nelle misure di confinamento. 코로나19로 각국의 봉쇄령이 내려지면서 가해자와 집에 함께 있는 시간이 늘고 피해자가 도망갈 수도 없어졌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 때문에 프랑스에서는 가정폭력 신고 건수가 1차 봉쇄령 때는 42%, 지난달 30일부터 내려진 최근의 봉쇄령에서는 15% 늘었습니다. On l'a vu pendant le premier confinement, il y a eu une augmentation de 42% des interventions des forces de l'ordre dans les familles pour violences intrafamiliales et on a vu 비단 프랑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스페인에서는 지난 1월부터 9월까지 여성폭력 긴급 상담 전화 건수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4% 증가했습니다. Member states are reporting up to a 60% increase in emergency calls by women subjected to violence by their intimate partners in April this year compared to last. 유엔 여성기구 대표는 여성에 대한 폭력 또한 팬데믹, 대유행 상황이라며 국제적인 대응과 실행 가능한 규약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이여진입니다. 한 주간 가장 주목받은 과학 소식을 하나로 모아보는 사이언스 핫5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는 어떤 이야기가 시청자들의 눈길을 끌었을지 궁금한데요. 이동훈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네, 5위 소식부터 전해주시죠. 네, 저희가 이 한국의 인공태양으로 불리는 K스타가 또다시 이 기록을 경신했다 이런 소식 전해드렸었죠. 네. 1억도의 초고온 플라즈마를 20초 동안 유지하는 데 성공을 하면서 세계 기록을 갈아치운 겁니다. 이 K스타는 태양에서 일어나는 핵융합 반응을 이 지구에서 구현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장치인데요. 네. 그만큼 이 초고온, 고밀도라는 조건이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물질이 자유롭게 움직이는 상태인 플라즈마를 만들고 이거를 오랫동안 유지하는 게 핵심입니다.
살림인데요. 네. 이번에 우리 연구팀이 1억도의 초고온 플라즈마를 20초 이상 운전하는데 성공을 한 겁니다. 지난해 이 8초였던 기록을 2배 이상 늘린 아주 큰 성과인데 네. 2018년에 우리 연구팀이 처음으로 이 플라즈마 이온 온도를 1억도까지 높이는 데 성공을 했거든요. 그 후에 이제 이렇게 해마다 기록을 경신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연구팀은 2025년에는 1억도의 초고온 플라즈마를 300초까지 연속 운전하는 데 성공을 하는 게 목표라고 합니다. 네. 핵융합 발전은 효율이 높은 데다가 친환경적이라는 장점이 있잖아요. 네. 우리 연구진 덕분에 상용화에 더 가까워졌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다음 소식은 어떤 건가요? 네, 저희가 뭐 지구 온난화로 인해서 이 이상기후 현상이 많이 발생한다 이런 내용은 이 코너를 통해서도 자주 전해드리고 예. 있죠. 이번에는 이 지난해에 전 세계 이산화탄소 농도가 역대 최고치를 기록을 했다 이런 소식이 나왔습니다. 기상청과 세계 기상기구의 발표에 따르면 2019년 지구 이산화탄소 농도는 410.5 ppm으로 나타났는데 네. 이게 관련 통계를 집계한 이래로 가장 높은 수치라고 합니다. 네. 또 최근 10년 동안 이산화탄소 양은 해마다 2.37 ppm씩 늘어났는데 지난해는 이 평균보다도 조금 많은 2.26 ppm이 늘어났다고 합니다. 예. 이 한반도의 경우를 보면 지난해 평균 이산화탄소 농도는 전 지구 평균보다 훨씬 높은 7.4 ppm 정도 높았는데 예. 연평균으로 보면 이 증가량이 2.4 ppm 정도로 또 지구 평균과 비슷한 수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사실 이 코로나19 사태로 전 세계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좀 줄었을 것이다 이런 예상이 나왔었는데 네. 실제로 뭐 코로나19 확산 기간에는 전 세계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4%에서 많게는 7%까지 감소를 했다고 합니다. 네. 하지만 이 세계 기상기구는 전체 대기를 놓고 보면 이산화탄소 농도의 변화가 미미할 것이다 이렇게 내다봤습니다. 네. 당장 모든 국가가 이산화탄소 배출을 막는다 하더라도 온난화를 막기에는 이미 늦었다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조금 더 경각심을 가져야겠습니다. 네. 자, 다음 3위 소식은 뭔가요? 네, 이 코로나19 사태 이후로 이 생활 곳곳에서 비대면 기술이 아주 많이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과 함께 주목받는 것이 가상현실인데요. 예전에는 이 VR이나 AR 같이 가상현실 기술을 생각을 하면 주로 뭐 게임이나 오락용으로 쓰인다 이렇게 알고 있었잖아요. 맞아요. 이제는 이 업무용으로 이 기술들이 많이 쓰이면서 산업의 중심으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이 스마트 글래스인데 네. 안경에 달린 카메라 렌즈와 디스플레이로 상대방과 영상이라든가 음성을 실시간으로 공유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지구 반대편에 있는 사람과도 같이 일할 수가 있는 건데요. 네. 예를 들면 이 국내에 있는 공장에서 해외에 있는 엔지니어와 같이 이 실제 현장을 공유를 하면서 직접 작업을 할 수 있는 거죠. 또 우리가 이 VR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이 헤드 마운트 디스플레이, 그러니까 네. 이 머리에 쓰는 그런 장비잖아요. 네. 이 기기도 요즘 사무실에서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이 현실 공간에 가상으로 모니터를 설치를 해서 실제 업무를 볼 수 있는데 뭐 덕분에 생산성이나 업무 효율을 크게 높일 수 있다고 합니다. 네. 코로나19로 하늘길이 막혀도 엔지니어가 해외 업무를 볼 수 있다는 게 네. 스마트 글래스의 장점이었잖아요. 실제 의료 현장에서도 이처럼 비대면 서비스들이 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특히 2차 감염이 위험이 큰 이 선별진료소에서 이런 비대면 방식이 많이 도입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 서울에서 가장 검사 건수가 많은 이 강남구 선별진료소에서는 다음 달부터 이 QR코드를 이용을 해서 코로나19 검사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예. 기존에는 이 검사 받는 사람이 역학조사서를 직접 수기로 작성을 해서 보건소 직원에게 주면 이 직원이 다시 입력을 하는 방식이었는데 이제는 이 구두로 인적사항과 증상 여부를 설명을 하면 이 직원이 이 내용들을 입력을 해서 개인 QR코드가 만들어집니다. 네. 그러면 이 QR코드를 찍고 문진을 받은 뒤에 검체를 채취를 하면 되는 겁니다. 이 검사가 끝나면 검체실 내부가 자동으로 소독이 되기 때문에 다음 검사자가 바로 들어올 수 있게 되는데요. 네. 그만큼 이 대기 시간이 줄어들다 보니까 하루에 1,000명 이상도 검사를 할 수 있게 된다고 예. 합니다. 또 이 채취한 검체는 컨베이어 벨트를 통해서 자동으로 운반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의료진과 접촉을 안 해도 되니까 2차 감염의 우려도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네, 이 보건 의료진들의 안전뿐만 아니라 그 수고도 크게 덜 수 있을 것 같아서 네. 아주 반가운 소식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이제 수능이 다음 주로 다가오면서 수험생은 물론 학부모들의 우려가 점점 더 커지고 있죠. 그렇습니다. 무엇보다 이 수험생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데요. 수능 때까지 뭐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키면서 외부 접촉을 최소화하는 게
게 뭐 기본이면서도 가장 중요한 겁니다. 네. 특히 가정 내에서의 거리 두기도 필요한데 11월에 확진 판정을 받은 학생들을 보면 이 가운데 한 70% 정도는 가족 간에 감염된 것으로 나타났거든요. 예. 그만큼 이 수능 때까지는 가족끼리도 좀 최대한 접촉을 좀 줄이고 주의를 좀 해야겠습니다. 물론 많은 수험생들이 알아서 이미 잘 지키고 있지만 수능 전까지는 뭐 학원이나 교습소를 이용하지 말고 또 다중이용시설 이용하는 것도 자제를 해야겠고요. 또 수능 전날이나 뭐 전날에라도 확진이 된다거나 혹은 뭐 자가격리자 또는 이 코로나19 검사 대상자가 된다고 해도 시험을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증상이 나타나면 바로 신고를 하고 빠르게 진단을 받는 게 중요합니다. 또 이 증상이 없거나 코로나19 검사를 하지 않았지만 확진자와 접촉한 그런 경험이 있는 수험생이라면 이 시험장 입실 전에 교육청이 미리 알리고 별도 시험실에서 이 시험을 봐야 한다고 합니다. 네. 지금 수능이 일주일도 채 남지 않았잖아요. 네. 국민 모두가 수험생 가족이라는 마음으로 방역 수칙을 더 철저히 지켜야겠습니다. 이도훈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얘기 잘 들었습니다. 뇌졸중 환자들이 퇴원 후 보행과 이동에 가장 큰 어려움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분당 서울대병원 백남종 교수팀이 뇌졸중으로 입원 치료를 받고 퇴원한 환자 16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71.2%가 보행과 이동에 어려움을 겪었다고 답했습니다. 재활치료가 가장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56.9%가 보행과 이동을 위한 재활치료를 원했고 자기관리, 경직 통증, 불편, 인지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정부가 인공지능은 인간의 존엄성과 사회 공공선을 우선해야 한다는 내용의 윤리 기준을 발표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바람직한 AI 개발과 활용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국가 AI 윤리 기준을 발표하고 3대 원칙을 제시했습니다. 국가 AI 윤리 기준은 AI는 사람 중심이어야 하며 개발과 활용 과정에서 인간의 존엄성, 사회의 공공선, 기술의 합목적성 등 3대 원칙을 지켜야 한다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윤형철 박사팀이 미세먼지 주범인 질소산화물과 황산화물 그리고 악취까지 제거할 수 있는 친환경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연구팀은 습식 세정 설비를 이용해 연소산업, 제철산업 등지에서 많이 배출되는 질소산화물, 황산화물, 수용성 악취 유발 물질을 동시에 처리하는 기술을 개발해 녹색 기술 인증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에트리가 인공지능 기술을 기반으로 가상현실, VR 콘텐츠를 즐길 때 나타나는 멀미를 분석해 이를 줄일 수 있는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VR 기술은 교육, 엔터테인먼트, 스포츠 등 다양한 분야로 확장하고 있지만 장시간 착용하면 멀미나 구토, 어지러움 증상이 나타나 실용화의 걸림돌로 지적됐습니다. 과학에 대한 모든 궁금증을 풀어주는 궁금한 S 시간입니다. 음악이 아름답게 들리는 원리가 수학과 관련돼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음악과 수학엔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지금 바로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기원전 500년경의 그리스, 세상을 수학으로 이해하던 수학자이자 철학자 피타고라스는 어느 날 대장간을 지나다가 멈춰섰습니다. 늘 소음으로 들렸던 대장간의 망치질 소리가 각기 다른 음을 내면서도 서로 조화롭게 어울렸기 때문인데요. 궁금하게 생각한 피타고라스는 대장간에 들어가 망치를 테스트해보기 시작했고 이 망치의 크기에 따라 소리의 높낮이가 달라진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피타고라스는 무게가 12와 6인 망치, 즉 비율이 2대 1인 망치를 함께 두드리면 높이만 다를 뿐 같은 소리, 즉 한 옥타브 차이의 소리가 들린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후 피타고라스는 직접 하프를 연주하면서 음악의 소리를 분석했습니다. 하프의 소리가 가장 조화로울 때가 하프의 현의 길이와 현에 미치는 힘이 간단한 정수 비례 관계를 나타낼 때라는 사실을 밝혀냈죠. 고대 그리스의 5도 음률에 기초한 피타고라스 음률이 곧 오늘날 우리가 음정이라고 부르는 것의 기원이며 음향학의 출발이 되었습니다. 이후 프랑스의 메르센과 독일의
바흐 등이 피타고라스의 음률을 평균율로 발전시켰고 오늘날 평균율은 음정과 다음 음정 사이의 비율이 약 1.06으로 일정해졌습니다. 이 평균율은 가장 아름다운 악기인 피아노에 사용돼 다른 악기로, 다른 조로 바꿔도 균등한 울림을 얻을 수 있습니다. 피아노가 아름다운 악기로 불리는 또 다른 이유는 피보나치 수열에 따라 건반이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1대 1.618. 예술가들 사이에서 가장 아름답다고 알려진 비율. 이 비율은 피보나치 수열과 관련이 깊습니다. 피보나치 수열이란 두 수의 합이 바로 뒤에 수가 되는 수의 배열입니다. 그리고 서로 이웃한 수를 나누면 그 아름다운 비율과 그 비율에 가까운 수들이 나오죠. 음악의 작곡에는 이 피보나치 수열과 황금 비율이 숨겨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널리 알려진 곡, 베토벤 교향곡 5번. 1악장에서 빠르게 연주되는 이 주제부를 두고 앞에 377마디, 뒤에 233마디가 배치되어 있습니다. 377은 피보나치 수열상 14번째 수이고 233은 13번째 수가 됩니다. 377대 233의 비율은 1대 1.618로 황금 비율이 나타나죠. 음악과 수학, 음악과 과학을 연관지을 때 음파에 대한 이야기를 빠뜨릴 수 없습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소리는 매질인 공기를 진동시키며 퍼져나가는 파동인데요. 이는 악기에서 더욱 중요해집니다. 악기는 종류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특정 음에 따라 비교적 명확한 파형을 가지고 있습니다. 파동의 특성 중 하나는 서로 다른 파동들과 합성이 가능하다는 것인데요. 파형과 파동의 세기, 그리고 주파수 중에 따라 무한한 형태의 파동을 합성하는 것이 가능해지며 악기를 이용해 아름다운 음악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것도 이러한 원리입니다. 프랑스의 수학자 뿌리에는 어떤 주기적 파형도 많은 수의 기본적인 파형의 합으로 나타낼 수 있다는 뿌리의 정리를 만들었습니다. 쉽게 말해 뿌리에는 파형이 단순한 파형들의 모임으로 이루어졌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는 음파에서도 적용이 가능하죠. 여러 가지 악기들의 조화로운 연주로 음악을 만들어내는 오케스트라도 파형을 분석을 하면 어떤 악기가 어떤 소리를 냈는지, 그리고 같은 악기라도 누가 더 큰 소리를 냈는지 등을 세세히 분석할 수 있습니다. 이를 반대로 생각한다면 기본적인 음을 내는 악기를 어떻게 조합하면 어떤 소리를 낼 것이며 또 얼마나 조화로운 소리를 낼 것인지를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이처럼 음악은 수학이나 과학과 많은 연관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양자역학의 기초를 세우고 노벨상을 받은 막스 플랑크는 평소 작곡을 즐기며 오케스트라를 지휘했다고 하는데요. 상대성 이론을 발견한 아인슈타인도 외출 후 집에 오면 반드시 피아노와 바이올린을 연주했다고 합니다. 수학과 물리학 분야의 뛰어난 천재들이 음악에 남다른 재능을 보이는 경우가 있는데요. 음악을 비롯한 예술적 재능은 수리 능력과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 걸까요? 미국 뉴욕 과학 아카데미 연구팀은 초등학교 2학년 학생 144명을 대상으로 한 주에 한 번씩 1년 동안 피아노 레슨을 받게 한 후 두뇌에서 일어나는 신경활동 패턴을 측정하고 수학 시험을 치르게 했습니다. 그 결과 피아노를 배운 학생 50%가 4학년생들이 풀 수 있는 수학 문제를 척척 풀어냈고 또 악기 교육을 받은 아이들의 뇌량이 보통 아이들보다 커졌다고 하는데요. 뇌량은 신경섬유의 끈으로 좌뇌와 우뇌를 잇는 교량입니다. 전문가들은 음악은 풍부한 상상력과 섬세한 감성을 표현해내는 우뇌의 연기에 속하지만 수학의 논리적 지능을 지배하는 좌뇌도 필요로 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는데요. 예를 들어 피아노를 칠 때 오른손과 왼손의 악보는 각각 다른 음을 동시에 치도록 요구하는데 이것은 양쪽 뇌를 동시에 움직이도록 훈련하는 것과 같다고 합니다. 각자 다른 정보를 동시에 받아들여 파악하고 다시 각각의 손에 다른 지시를 내려야 하는 과정 자체가
머리를 끊임없이 움직이는 일이라는 거죠. 오늘 궁금한 S에서는 음악과 수학의 특별한 연결고리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음악이 아름답게 들리는 원리가 이 수학과 관련되어 있었다는 사실이 정말 신기한 것 같네요. 그럼 궁금한 S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과학에 대한 궁금증이 있다면 언제든 유튜브에 사이언스 투데이를 검색해주세요. 이상 궁금한 S였습니다. 코로나19 신규 환자가 연이어 500명대를 기록하며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지금이 정점이 아니며 확진자가 더 나올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수능을 앞둔 주말 외출과 모임을 삼가고 가정 내에서도 거리 두기를 실천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사이언스 투데이 여기서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